중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중국, 홍콩, 이제 브릭스 진영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거리들을 안겨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전 좀 많이 들더라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미국 국채 보유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기준으로 8,594억 달러래요. 미국 국채 보유액이. 이게 지금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14년 이 최저 수준이라고도 합니다. 미국 국채를 팔고 대신에 금 보유량을 증가시키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이 두 가지죠. 미국에 대한 의존도, 이런 재정적인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국채를 더 이상 안전자산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의미도 지금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재밌는 거는 중국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외국 국가들의 미국 국채 보유 상황만 보더라도 1월 기준으로 지금 7조 4천억 달러라고 하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로 3.4%가 감소한 거라고 합니다. 지금 중국이나 어떤 중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미국 국채 보유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게 미국에 대한 어떤 반감을 표시하는 걸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 채권 이렇게 찍어내도 야, 이제 우리 이거 줄일 거야, 니네 진짜 그러는 거 아니다, 지들만 살겠다라고 금리 막 올려대면서 다른 나라 유동성 다 뺏어가고 지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지들만 플러스 경제 성장률 만들고, 뭐 이런 반감들이 뭐 말을 하든 안 하든 깔려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이 그런 거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주다 보니까 참 이런 흐름들 자체도 좀 재밌게 전 좀 느껴지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브릭스 진영이 이 사진 한 장에 참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푸틴 같은 경우에는 이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이 브릭스 진영의 대체 준비 통화를 개발하자 뭐 이렇게 밝히면서, 이게 뭐 어떤 형식으로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시에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거는 이건 아마도 블록체인 기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그 이후에 뭐 러시아는 일단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찬성 입장으로 완전히 제도적으로 돌아서 버렸고, 또 이란과 국제무역 결제에 있어서도 암호화폐로 결제를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푸틴이 말하고 있는 브릭스 진영의 준비 통화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블록체인 기반이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 같은 크립토 커런시 영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큰 소식인 거잖아요. 이게 근데 과연 푸틴 혼자서 막 기분 좋아하고 막 짓거리는 걸 거냐? 아닐 거라는 거죠. 이 중국의 어떤 암묵적인 오케이 사인이 없으면은 이렇게 못 나설 겁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해 9월로 기억하는데 이 상하이 협력 회의 자리에 참석을 해서 직접 얘기를 했어요. 이 상하이 협력 기구의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만들자.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스위프트 같은 거 이제 하지 말고 우리끼리 경제 권역을 만들어서 명확히 하고, 우리끼리의 경제 권역에서의 어떤 결제를 할 때는 우리끼리의 시스템 가지고 하자. 시스템 구축하는 거 별거 아니니까 그냥 블록체인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아니면 기존의 블록체인에 올라타서 거기서 시스템 구축하면 되는 거고, 뭐가 어려워.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브릭스 진영이 어떤 이런 움직임 기본적인 배경으로 깔고 지금 중국을 비롯한 외국 국가들의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참 생각거리들을 연계시켜서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게 비즈니스 인사이더 기사인데 이거는 2022년 기사고, 며칠 전에도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기사를 썼어요. 근데 브릭스 자체적인 어떤 경제 권역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서방의 관점을 담고 있는 미디어다 보니까 서방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쉽지를 않을 거야. 10년? 20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나 러시아가 뭐 자기들끼리만의 어떤 준비 통화를 만들자라고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은 원유 무역이야. 이게 석유 팔아서 돈 버는 건데, 이게 지금 시스템에서는 대부분 미국 달러 결제야. 달러 결제해서 당장 피해 나간다라는 거 쉽지가 않을 거거든. 그래서 가능하더라도 포지션이 굉장히 얕거나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서방 진영에서는 이런 거를 논리 삼아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이런 반박도 나름의 논리성은 가지고 있지만 어, 중국이 중국이 크립토커런시 영역으로 또 비트코인의 영역으로 공식적으로 딱 진입을 하는 순간부터는 저런 논리 깨지기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뭐 서방에서 아쉬운 사람이 이제 사가는 걸 거고 지금도 저가 매매 거래를 하잖아요. 중국, 인도 등을 대상으로는 러시아가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뭐 그래서 자기들끼리의 어떤 무역에만 있어서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이 준비 통화를 사용을 해도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큰 나름의 타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실 조금 우려점, 서방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우려점은 이 브릭스의 기축 통화가 만들어진다라고 해도 이게 브릭스 각 회원국, 이 참여자들의 경제 기반이 고르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축 통화라는 걸 어떤 컨셉으로 개념을 명확히 할 것이냐, 이게 지금 또 간단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단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시스템이 될 거라고 약간의 더 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바라보면 이 경제 기반과 상관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이더리움 기반이 됐든 리플 기반이 됐든 그런 블록체인 기반을 통해서 크립토커런시를 브릿지 커런시로 활용해서 이 국경 간 결제를 하는 건데 자기들끼리 이게 참여자의 경제 기반이 고르지 않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 이거는 과거에 공용 통화, 이 피아트 머니, 공용 피아트 머니를 만들려고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왜냐면 유로존만 하더라도 이 유로존의 그 유로의 가치를 놓고도 처음 유로존 출범 당시에 엄청난 말들이 많았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들 아니면 남미에서 공용 피아트 머니를 만들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상황들 이런 것들이 사례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게 블록체인 기반이 됐을 때 블록체인 기반의 국경 간 결제 시스템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 결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서방 진영의 논리가 조금 더 깊숙하게 자리한 부분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브릭스 진영을 중심으로 탈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 이게 지금 굉장히 보이게 보이지 않게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전 지금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놓고 홍콩의 움직임이라는 거는 우리로 하여금 참 정말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크리스토퍼 후이 이 홍콩 재무장관이 멘트를 한 게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홍콩 정부가 친암호화폐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이 80개 기업들이 홍콩에서 사업을 하는 걸 관심을 두고 있다. 그 중에서 23개 기업은 홍콩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여기에는 뭐 거래소, 후오비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에 포함되는 거겠죠. 뭐 거래소,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들, 또 블록체인 보안 기업들, 다양한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더 들어오라고 뻐꾸기 날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다른 곳이 아니고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맥락들이 함의들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또 이제 이 홍콩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영역을 막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게 중국의 어떤 암묵적인 지지가 없이는 불가능할 거잖아요. 실제로 중국의 관계자들이 공산당 관계자들이 홍콩에서 암호화폐 관련해서 어떤 이벤트 큰 이벤트들이 벌어지면 거기에 다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름의 의견 조율을 하고 있다라는 게 그런 얘기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의 경제가 살짝 이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런 상황.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침체에 있어서 중국의 책임론이 지금까지 많이 부각이 됐었잖아요. 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 막 봉쇄되고 수출입 이런 거 막히면서 세계 경제에 지금 큰 악재로서의 역할을 했었는데 일단 2월에 중국의 수입이 증가했던 게 데이터로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 2월에 수입 물량이 258조 원이래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로는 4.2%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상황들을 보면 중국 경제가 살아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글로벌 경기에는 훈풍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부진했던 중국 경제가 글로벌 침체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이 됐었는데, 특히 이게 지금 작년 10월에 중국의 이 수출입 상황, 계약 상황을 보면 이게 지금 둘 다 마이너스거든요. 이게 빨간 게 레드가 수출 성장이고 그레이가 지금 수입 성장이에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때가 2022년 10월 상황에 수출이 이렇게 크게 빠진 거는 주요 국가들의 어떤 인플레이션 대책, 인플레이션이 커지면서 주요 국가들의 경제력 자체가 떨어지고, 그래서 외부에서 필요한 수입 물량 자체가 감소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선 수출 물량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특히나 중국이 이제 제로 코비드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코로나 임팩트로 인해서 중국 내부 자체에 대한 물량 수요가 적다 보니까 수입도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마이너스. 이런 게 지금 정상 사이즈가 이렇게 자리를 해줘야 되는 건데, 빠져도 이 정도여야 되는 건데 지금 마이너스. 이게 작년 10월이었던 겁니다. 제로 코비나로 막 항상 한창 막 어디 여기저기 막 지역 봉쇄되고 이랬을 때, 그때 상황 지금 떠올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특히나 작년에 부동산 경매 건수가 66만 건이었대요. 중국 역사상 최대 66만 건. 낙찰률은 19%에 불과. 작년 한 해가 중국 내부적으로 봤을 때나 어떤 중국이 글로벌하게 영향을 미쳤을 때를 봤을 때나 굉장히 어려웠다. 진짜 이거 희한하죠. 주요 국가들에서 인플레이션으로 타격을 받아서 이 수입 물량 수요가 감소하니까 중국 수출 물량 자체가 빠졌던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 내부에서 수입 요구 물량 자체가 줄다 보니까 이렇게 수입과 수출이 동시에 마이너스를 찍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고, 참 중국도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어쨌든 2월에 중국 수입이 좀 증가했다.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홍콩이 저렇게 암호화폐 친화적인 스탠스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기지개를 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으로서는 아싸리 이번 판에 달러 패권에 제대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스크래치를 내겠다, 이런 액션을 취하는 하나에 더 추가되는 지금은 숨겨진 카드가 뭘까? 당연히 비트코인 합법화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브릭스 진영의 탈달러 패권이 지금 계속 이런저런 액션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 홍콩을 중심으로 굉장히 적극적인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이게 중국의 암묵적인 오케이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걸 고려한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가 살아나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에 있어서 어떤 주요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미국의 달러 패권을 때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히든카드가 하나 등장한다라면 그게 뭐가 될까? 이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비트코인 합법화, 그러니까 홍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단 내몰겠죠. 단순하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상반기에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일단 한 방 더 나아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느 그 이후 시점에 중국이 이제 한마디 딱 이제 뻐꾸기 날려주면 게임 끝.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건데, 물론 지금 홍콩 ETF 출시, 현물 ETF부터는 저의 나름의 어떤 그냥 기대감과 상상력에 기반을 한 거지만, 나름 어느 정도의 현실성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엮어서 바라보시면은 비트코인 반감기로의 어떤 진입을 앞두고 있는, 반감기 기대 영역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있는 지금 상황,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찍으면서 올해 지금 이제 석 달 마무리하기 직전 상황인데 비트코인이 70% 상승을 했다라는 거는 과연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앞으로 어떤 함의를 우리에게 추가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하여 비트코인은 잘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8,000달러를 돌파해내면서 지금 지지 테스트를 벌이고 있어요. 벌이고 있고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에만 30% 폭등을 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SVB 사태에서 시작돼서 크레딧 스위스까지 막 여기저기 시끌시끌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비트코인은 이렇게 안전자산의 역량을 보여주면서 28,000달러 돌파, 올해 들어서 최고가를 지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라케시 우패드히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제 내용과 역회된 숄더 패턴이 완성됐기 때문에 단기간에 32,000달러까지 랠리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하락할 경우에는 25,200달러, 그러니까 200주 이동평균 부근까지 다시 한번, 이건 하락이라기보다 리테스트의 개념이겠죠. 리테스트를 하고 이후에 반등할 걸로 예상할 수가 있다.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넥스트는 28,500달러에서 29,200달러야. 그런데 만약에 한 번 더 조정을 받는다라면 25,000달러까지 후퇴해서 리테스트 한 뒤에 4만 달러 랠리 갈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단타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은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서 마지막 타겟팅을 25,000달러로 바라보시면 될 거고,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은 들어가는 시점을 25,000달러 주변에서 조금 잘 노려보시면 되겠죠. 캡틴 5 같은 경우에는 추가 조정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8에서 12% 정도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어. 그런데 바닥 한번 그렇게 확인을 하고 계속 강세 랠리 지속할 거야. 이 8에서 12%가 빠지면 여기까지 한번 조정을 받으면 여기 24,000달러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뭐 얼추 비슷한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스탁머니 리잘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그냥 바이더 딥하고 기다리면은 반등해. 뭐 300%, 1100%, 뭐 계속 반등해. 똑같은 게임이야.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 이게 10만 달러 간다라는 거죠.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무엇보다 이 은행과 피아트 머니가 지금 굉장히 큰 압력을 받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이제 달리기 시작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의미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렉트캐피탈도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2015년도, 그러니까 반감기 1년 전 상황인 거예요. 그때 비트코인은 234%, 2019년도에는 316%, 올해는 70%, 지금까지 석 달 동안, 석 달도 안 됐는데 70%. 와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와우죠.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아요. 흐름이 좋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금 잘 체크하시면서, 특히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런 포인트들도 잘 챙겨 가시면서 단타도 치시고 수익도 많이 내시고 뭐 그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